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먼저 이제 2021년 기본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본 과정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 교재입니다. 되게 잘 만들었는데 먼저 책 얘기를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 작년 교재 어떻게 쓸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대부분 그 교재를 바꾸는 거가 뭐 그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쓰던 교재를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그 판례가 변경이 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에서 내용이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가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교재를 보게 되면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 오히려 틀리게 돼서 불합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2021년 새 교재 가지고 보시는 게 일단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 새 교재를 개정된 내용이 다 반영이 된 책 가지고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재 진짜 안 돼요. 올해 새 책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과정은 먼저 기초 과정 수업을 다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 기본 과정의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기본 과정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기초 과정을 미리 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 기초 과정 내용이 그냥 기초적인 내용을 수업한 게 아니고 뭐 용어 정도만 수업한 게 아니고 민법에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초 과정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 과정을 쭉 다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공부 좀 4시간, 5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은 민법만이라도 기초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기본 과정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주 4강씩 미리 듣고 오시기 바라요. 매주 4강 듣는 거니까 뭐 시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4강 듣는 게 보통 한 강의 듣는데 한 40에서 4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만 들으면 충분히 기초 강의 내용을 듣고 올 수 있으니까 기본 강의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매주 4강씩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미리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기초 과정 내용하고 기본 과정 내용이 오늘은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기초 강의 4강을 매주 4강씩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 과정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매주 기초 강의 4강씩 듣고 오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수업 받으시는 분 중에 이미 기초 과정을 들은 사람도 있죠. 기초 과정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초 강의 때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별로 안 남아있어요? 거의 아마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많을 거예요. 저런 게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저게 뭐지? 새로운 내용이 많을 텐데 기왕 그 기초 강의를 들은 사람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초 강의를 듣고 오는 게 기본 강의 과정 따라오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다시 들어봐 보시면 기초 과정 수업할 때 들리지 않았던 내용이 요 기초 강의를 다시 들을 때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다시 새롭게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법학이라는 게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게 법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들어봐 보시면 전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다음 기초 강의를 들은 적 있는 사람이나 기본 과정 하기 전에 매주 4강씩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은 이제 전체 우리가 배우는 건 6과목이죠. 공시하고 세법이 시험 볼 때는 한 과목으로 취급되지만 배울 때는 공시법하고 따로 배우니까 전체 과목은 6과목인 겁니다. 부동산학개론, 그다음 민법, 이게 1차 과목이고 그다음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6과목인데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먼저 민법 편제부터 조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필기하실 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민법은 이제 총 5편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물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이게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그리고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인데 채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이게 채권법입니다. 그리고 가족법이라고 해서 친족법이 있고
그리고 상속법 있고 그래요. 근데 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이제 이거 대표적인 재산권의 대표적인 애가 물권하고 채권이어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줄여서 재산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친족법하고 상속법을 이제 줄여서 가족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민법 총칙인데요. 민법 총칙은 요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걸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입니다. 다시 요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걸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면 민법 총칙의 내용은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다시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니까 공통상을 규율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을 좀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은 수험생인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런 것들은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 살 때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 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주고, 그러니까 요 물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실제 생활에 눈으로 본 적이 있으니까 얘는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낫다는 겁니다. 그다음 채권에서 대표적으로 뭐 매매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우리가 한번 봤을 법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물권하고 채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실제 눈에 본 적이 있으니까 얘는 좀 이해하기 좀 수월한데, 민법 총칙은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규율한 내용이니까 얘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느낌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매매계약 체결하는 건 두 사람 만나서 계약서 쓰고 이런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법 총칙은 요 추상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얘는 반드시 사례를 가지고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민법 총칙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민법 총칙 내용 공부할 때 특별히 제가 EX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나오면 집중해서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법 총칙은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요 민법 말고 또 우리 시험범위에 출제되는 것도 민사특별법이라고 있죠. 민사특별법. 먼저 주택임차인 보호해주자. 그래서 맞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리고 상가임차인 보호해주자. 그래서 맞는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맞는 법이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그리고 변칙적인 담보 형태, 그러니까 매도 담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 규율하기 위해서 맞는 법이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뭐죠? 명의신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의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명의를 믿고 맡기는 거.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기인데 소유권 등기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게 이게 명의신탁인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주로 뭐 때문에 할까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제일 많죠. 조세 포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채권 채무 관계 안 좋은 사람들, 그 비톡 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명의신탁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공직 선거 같은 게 출마해야 될 사람 재산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공개 이게 피하기 위해서, 즉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제 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조세 포탈하기 위해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탈법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맞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할 때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 그리고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내용, 5가지 법률을 시험 범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시험 범위 확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와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부분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권리 변동 일반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기한 총 이렇게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 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초 강의 때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민법상 물권의 종류 몇 가지 있죠? 8가지 있죠. 8가지 개별 물권은 이름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점유권은 뜻이 뭐예요?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점유권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하지 말까 그랬나? 소유권은 뭐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뭐예요? 소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지역권 이게 유역지, 승역지, 자기 토지, 타인의 토지 이거 쓰면 되죠. 그러니까 즉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 전세권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 유치권 하면 시계사를 생각나야 되죠. 이거 저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치권의 뜻이 뭐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뭐하면서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유치권이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저당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해본 이유는 뭐냐면 기초과정 때 여러분 기초과정 할 때 여기 해당되는 의의를 반드시 외웁시다. 손으로 써보고 필기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초강의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도 다시 기초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듣고 기본과정에 따라오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를 다시 듣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건에 관한 내용을 쭉 의의를 해본 겁니다. 가급적 꼭 듣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럼 제가 민법상 물건의 종류 8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7가지 의의만 하고 한 가지 안 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질권이죠. 질권 부분은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질권은 이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는 거죠. 그래서 질권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요 채권법도 채권 총론,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법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계약법. 요 계약법도 총론, 강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계약법 총론에서 배우는 건 계약의 의의,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그다음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특히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2가지 배웁니다. 동시이행의 항명권하고 위헌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법 강론에 가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요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이제 가족법이니까는 전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민법 총칙이 제3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으니까 민법 총칙 내용을 공부할 땐 요 가족법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기 언급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 제도의 의의 정도만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민법 총칙 내용 설명할 때 가족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사항을 언급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린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 시험 비중을 좀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먼저 민법 총칙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몇 문제일까요? 민법 총칙에서 이거 8개에서 10개입니다. 8개에서 10개. 최근에는 그 민법 총칙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10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8개였었는데 최근에는 10개로 비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2문제 이제 는 거잖아요. 2문제 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한두 문제, 떨어지는 사람도 한두 문제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내용이 아까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추상적이니까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을 두 문제를 더 출제했다는 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에 관한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아까도 민법 총칙 내용을 잘 하려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비중이 늘어도 충분히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항상 법률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 매개 개념이어서 그걸 사례 가지고 풀어가지고 설명할 때 그 예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권법은 14문제 출제되고요. 물권법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계약법은 얘는 10개에서 12개입니다. 10개에서 12개.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10개 났다. 그럼 계약법은 10개. 민법 총칙에서 8개 났다. 그럼 계약법에서 12개 이렇게 보통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에서 총 6문제 출제됩니다. 6개. 이렇게 총 40문제 출제되네요. 40문제. 그럼 이게 골고루 출제된다는 내용이니까 어느 하나를 빼고 그렇게 공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무할 때도 많이 써먹기도 하지만 민법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둬야 다른 법 과목 공부할 때 훨씬 유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실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되면 요 중개사법 문제도 그냥 풀 수 있죠.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또 요 민법 중에서 물권법 공부할 때 물권에 관한 내용 중에서 등기 관련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등기법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게 되면 공시법 공부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전 범위 빠뜨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좀 세우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요 40문제를 이제 분석을 할 때 31회 문제 가지고 해봅시다. 31회 작년. 그럼 요 40문제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끝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저는 판례 문제라고 부릅니다. 판례 문제. 그다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다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건 조문 문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 판례 문제, 조문 문제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럼 다툼이 있으면 뭐 의함? 판례의함. 그러니까 이건 그 정답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근거된 판례를 보여주면 이의 신청된 걸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오류가 아니면 민법은 웬만해서 복수 정답이 잘 나오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문제도 간단해요. 조문 문제도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출제하게 된 법조문을 보여주게 되면 이의 신청된 걸 물리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류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례 문제하고 조문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비중이 중요한 거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40문제 중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판례의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35문제입니다. 35문제. 그러니까 압도적인 비중이 판례 문제인 거예요. 조문 문제는 이제 5문제고요. 아까 제가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다른 법과목 공부할 때도 많이 유리하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민법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판례를 잘해야 되죠. 판례. 그래서 요 기본 과정 마치고 이제 심화 과정 중간쯤에 한 5월 달쯤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판례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판례는 따로 별도로 특강에 민법 판례제 가지고 따로 판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법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누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숫자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테스트하는 문제라뇨.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관건은 이제 판례 문제인데 이 판례 문제 35문제 중에서 이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뭐 있다인지 없다인지, 그다음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이 판례를 이제 갑을 병정 이렇게 사례로 출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신중하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요 35문제 중에서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20문제고요. 그다음 사례로 출제되는 문제가 15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이게 가장 비중이 높았던 내용인데 보통 사례 문제가 10개에서 12개거든요. 10개에서 12개. 그런데 작년에는 15개나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 단답형 문제 이렇게 다음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지문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은 단순 단답형 문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풀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면 갑을 병정 이렇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일단 읽어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읽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하고 지문으로 가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법률 관계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사례 문제 15문제가 출제가 되면 시간에 내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31회 때 작년에도 그 떨어진 사람 중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출제 경향이 32회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작년에 접수하는 사람 역대 최대였죠. 34만 명 접수했으니까 그 34만 명은 1차만 접수한 사람, 그다음 2차만 접수한 사람, 1, 2차 다 접수한 사람 이렇게 통틀어서 34만인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32회 때도 줄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줄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판례 중요하고요. 그다음 판례 중에서 특히 사례 문제를 누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히 풀어내느냐가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목표. 그럼 과연 32회 때는 이 중에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득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먼저 이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해야 되냐면 한 14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그다음 민법 판례집 가지고 판례 특강 내용을 진행해 줄 텐데 그 민법 판례집 내용을 한 5번 정도 시험 때까지니까 5번 정도 반복해 보면 충분히 판례에 관한 문제를 대부분 다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는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여기서 한 14문제 득점하는 걸 목표로 삼읍시다. 14문제. 그리고 사례 문제가 관건인데 이 사례 문제는 좀 비중을 좀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는 15개 중에서 12개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12개. 이 사례 문제가 특히 제 수업은 사례 문제를 풀기에 좋은 강의인데요. 이걸 그냥 수업 받을 때 그냥 사례 문제를 EX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듣고 끝내버리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여러분 이 내용을 자기 걸로 똑같이 그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여백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따로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사례 내용을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관계를 파악하는 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려본 그 내용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미리 사례로 잘 훈련을 해보면 시험 문제에 사례 문제가 나와도 별로 당황스럽지 않은 거죠. 평상시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 내가 직접 그려본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사례 문제가 제일 쉬웠다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례로 해보면 거의 법률관계 논점을 이미 파악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문에 있다인지 없다인지 뭐가 틀렸는지 금방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례 문제가 조금만 연습을 하면 풀기가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리는 사례를 잘 따라 그려보는 게 사례 문제의 핵심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것대로 잘 따라 그려보세요. 자, 사례 문제 12개. 그다음 조문 문제는 쉬워요. 조문 문제는 얘는 그냥 기초 강의는 좀 제외하고서라도 기본 강의든 심화 강의든 뭐 문제풀이 강좌든 어느 강좌만 들어도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맞으면 몇 점 나올까요? 이렇게 맞으면 몇 점? 그래서 목표가 다음 이건 26개고 이렇게 하면 이제 4개니까 30개죠. 30개. 이 30개 중에서 어느 정도 맞는 게 목표냐면 이제 28개요.
이걸 목표로 하고 또 시험장에서 그런 사람도 있죠. 옳은 거인데 틀린 거 고르고 그다음에 틀린 건데 옳은 거 고르고 그다음에 박스에 이렇게 쳐놓고 제대로 책 맞기는 해야 되는데 실수하고 이런 거 좀 감안해서 한 2개 정도 보통 실수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그 답안지에 밀려 쓰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이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 70점 맞는 거 70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점이 남죠? 그러니까 60점 넘으면 되니까 10점 남죠. 10점 남으니까 10점 어디다 꽂으면 될까요? 학교에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전략 잡는 건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어느 강의라도 그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민법 전체적으로 설명의 내용도 많이 진행을 해드려서 이거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2과목이 있는데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겁니다. 기왕 전략 과목으로 삼을 바에는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조금 유리할 거예요. 민법을 목표로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10점 남잖아요. 그럼 학교로 꽂주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차 합격이 무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에도 괜찮아요.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론이 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럼 학교론 7점 맞아도 되죠. 그러면 10점 남으니까 민법에서 꽂을 수 있는 전략 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1차 과목 2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을 70점 목표로 전략 과목을 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민법은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5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민법 이외에 민사특별법으로 또 5가지 법령을 공부하게 되는데 민법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사시 문제고 민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판례 문제라는 겁니다. 35개가 판례 문제고 최근 합격에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건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드린 사례 열심히 정리해서 실제 32회 시험장 가서 몇 점 맞자고요? 70점.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 처음에는 점수가 팍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습 열심히 하고 그래도 점수가 이렇게 쭉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점수는 언제 올라가냐면 막판에 올라가요. 마지막에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100일 남을 그 시점부터 점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판에 점수가 많이 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다가 책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책으로 이제 맨 앞에 민법에 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재 기본서 26페이지 갑시다. 26페이지에 가서 서술 부분 있죠. 민법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민법의 의. 자, 요 민법은 이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거길 펴놓고 칠판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건 기초 강의 때도 이제 언급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보통 민법을 개념 정의할 때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다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민법 이제 개념이 이겁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러면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거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법하고 특별법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민법은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률 관계라면 그 사람의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항에 다 적용되는 일반법.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되는 법은 이건 특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법은 요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률 관계라면 사람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항에 상관없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법이라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민법상 임대차는 뭐 건물 임대차든 그게 건물 임대차든 토지 임대차든 동산 임대차든 이건 어떤 물건에 대한 임대차든 다 적용되는 거니까 민법상 임대차는 일반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건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법을 실체법하고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은 그중에서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말하는 실체라는 게 이제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넘겨줘야 될까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 질문 드려볼까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예요, O. 그러니까 을이 돈을 줘야만 매매가 되고 돈 말고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은 건물을 넘겨줬는데 을은 토지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거라 이때는 교환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쉬운 거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야 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에서 찾아볼까요? 이때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의 권리는 뭐죠? 갑의 권리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갑의 권리 밑에 거죠? 요거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갑의 권리는 뭐죠?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갑의 권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그냥 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의무는 뭘까요? 갑의 의무는 요거죠? 위에 거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의 권리는 뭐죠? 을의 권리. 을의 권리는 위에 거죠. 요것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을의 권리는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말하면 그냥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권리는 뭘까요? 을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그러니까 요 민법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지느냐 그 실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실체라는 게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라는 실체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실체법이 반대되는 말이 절차법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그 경락대금에서 대금 지급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대금 지급 청구 재판을 하려면 재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주고 그다음 변론기일을 정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민사소송법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하는 거고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니까 민사소송법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절차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에 해당한다. 민법은 일반법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에 해당한다.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절차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연결해서 기억해 볼까요? 연결해서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다 이겁니다. 사법에 해당하고 일반법에 해당하고 실체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소를 주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까 봤듯이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요 이행기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면서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갑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요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 규범의 특성상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법률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법률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법률관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 이런 책으로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예 하나 볼까요?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 외적인 생활관계. 자, 먼저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대표적 예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거. 그럼 그 내용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 책으로 30페이지죠. 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예 해서 인간관계의 중간에 두 번째 줄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뭐 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다음 결혼식을 특정 종교 방식에 의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10만 원짜리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주면 좋은데 안 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률관계인 거예요? 인간관계인 거예요? 이거 그냥 인간관계인 거죠. 이게 만약에 법률관계가 된다면 1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판결 얻고 난 다음에 법률관계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10만 원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률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법 외적인 생활관계, 법률관계 정반대되는 단어가 그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 때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까지는 구별이 쉬운데요.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호의관계 별표, 호의관계 별표 31페이지 볼까요? 호의관계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례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거기다 별표.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별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냥 시험 문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별표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32회 때 시험 문제 날 사항들을 별표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자가용 운전자인 갑은 사례 문제 나오죠. 차근차근 한번 일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읽어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읽어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을을 뭐하게 하였다? 다치게 하였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치게 하였다. 그럼 7번 다시 이제 와볼까요? 만약에 갑이 택시 운전사하고 을이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택시 운전사하고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가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승객을 다치게 한 거예요. 이건 법률관계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승객을 다치게 했다. 이건 100%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강제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요 승객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택시 운전사 갑 이렇게 안 돼 있죠. 갑이 어떤 사람이죠? 자가용 운전자. 자가용 운전자인 겁니다. 을은 지나가는 행인이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요 갑의 자가용을 세워서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호의로 동승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대신 목적지까지 제대로 잘 데려다 줬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갑이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을이 다치게 되었고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호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 대표적인 뭐 호의동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트 같은 걸 가야 되는데 이제 애를 이제 좀 돌봐달라고 좀 부탁을 한 겁니다. 마트 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애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로 표현하는데 이 호의관계는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그냥 인간관계인 겁니다. 인간관계.
따라서 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니까 그냥 인간관계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주의하게 문제에서 을이 다치게 되었고 을에게 그 밑에 써볼까요? 손해라고 써봐요. 을이 다치게 되었다.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을에게 생긴 손해가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이지만 호의 관계에 기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호의 관계도 예외적으로 무슨 관계가 된다? 법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호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슨 관계가 된다? 법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강제성이 있다 그랬죠. 강제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요 을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을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게 원칙일까요? 아니면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호의로 동승을 시킨 겁니다. 을에게 손해 1,000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럼 갑은 원칙 을에게 생긴 손해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전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물론 깎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을이 뭐 안전띠 같은 걸 착용하지 않은 겁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럼 을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이때는 을의 과실을 판사마다 좀 다르게 나는데 보통 한 30% 정도 을에게 과실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럼 을의 과실이 30%라고 판사가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 액수를 감경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배상의 원칙이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전액 배상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호의동생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손해배상 액수를 감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정리된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첫 번째 보세요. 자, 호의 관계에 기하여 을이 무엇을 입게 되었으므로 손해죠. 그러니까 손해를 입게 됐으니까 호의 관계에 기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슨 관계가 된다? 법률 관계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끝에 가서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점 밑줄 할까요? 이때 갑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라고요? 전액 배상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 줄에 가볼까요? 밑줄하고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행 목적, 운행자와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다음 밑줄합니다.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봤을 때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손해배상 액수를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전액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액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만 손해배상 액수를 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만 손해배상 액수를 까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판결 요지에 숨겨져 있는 뜻은 전액 배상의 원칙이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전액 배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꼭 기억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면 이게 지문이 정답으로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밑에 볼까요? 사고 차량에 밑줄하고 따라옵니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호의 동승이었다 이 사실만 가지고는 손해배상 액수를 까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호의 관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슨 관계가 된다? 법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가해자는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전액 배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손해배상 액수를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볼까요? 자, 민법은 뜻이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제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는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에 정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 법률 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 구별 한계선상에 있는 게 그게 호의관계라는 겁니다.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무슨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해당한다. 호의관계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되고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전액배상의 원칙이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전액배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